10점으로 넘어가서 볼륨을 낮춰라. 당신이 나를 설득해도 나는 설득되지 않는다. 아리스토파네스. 설득의 세계에서는 때로는 상대의 화를 북돋워야 하지만 상대의 화를 누그러뜨려야 할 때도 있다. 상대의 화를 달래야 하는 서동태를 사랑하라. 직장 동료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서동태를 이용하면 고객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계정에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샤가 계정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다. 단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당신일 경우에는 수동태를 사용하면 안 된다. 상대가 당신의 속임수를 알아차리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늘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건 실수입니다 라고는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해야 한다. 능동태로 쓰인 첫 문장은 어떤 일이 고의로 일어난 듯한, 수동태는 우연히 저절로 일어난 듯한 뉘앙스, 수동태는 책임자가 있어야 할 자리를 빈 공간을 남겨놓은 그런 것이다. 하지만은 수동태를 쓰면은 상대는 화를 낼 대상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진다. 친구나 동료의 잘못, 실수를 덮어주고 싶을 때 수동태 문장을 구사한다. 나의 잘못을 사과할 때는 더 강한 표현과 능동태의 문장을 구사한다. 그러면 당신은 상대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신뢰와 호감을 얻을 수 있다. 시스템 1, 2. 분노의 대상이 당신일 때는 수동태로 충분하지 않다. 이럴 때는 편안함을 활용해야 한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인지적인 편안함이라고 부른다. 이 상태는 내가 자율주행 모드로 작동하고 사람들이 당신의 설득을 가장 잘 받아들이며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쉽게 진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 상태다.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장치, 시스템 1, 2가 있다. 시스템, 그래서 내가 빵이라고 말하면 당신은 속으로 버터라고 대답한 이것은 시스템 1이 말하는 방식이다. 시스템 2는 깊이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여한다. 대학 입시에 시스템 2는 통찰 깊은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깊이 파악한다. 하지만 의심이 많다. 따라서 시스템 2는 스스로 억제하는 것을 좋아하며 필요할 때만 개입한다. 시스템 2는 그런 것이다.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으면 사람들은 더 화를 키운다. 자, 그만해요 프로이트 씨. 웃겨 죽겠어요. 심리학자 지금부터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을 웃게 만들면 그들은 절제되는 방식으로冲동을 방출한다. 이를 통해서 불안이 완화된다. 지혜로운 수사학자는 유머는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프로이트도 그 교훈을 배웠어야 했다. 그의 책에서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를 읽어보기 바란다. 웃기지 않는 농담으로 가득 차있다. 교수대로 향하는 죄수가 이번 주도 상쾌하게 시작합시다 라고 말하는 대목은 좀 허탈하게 웃기긴 했다. 키케로 또한 이렇게 말했다. 유머는 두려움을 완화시킨다. 내 주장에 대한 상대의 경계심을 낮출 수 있다. 당신이 사람들을 웃기는 데 자신이 있다면 강이나 강연자에게 참석자들만 이해하는 신조어를 만드는 것도 세련된 유머를 구사하는 한 방법이다. 언젠가 대학생들 앞에서 강연할 때 나는 논쟁과 말다툼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다가 이렇게 제안해. 토론쇼 진행자를 앞으로 말다툼꾼들의 솔로몬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최소한 2명은 웃었던 것 같다. 위트는 크게 웃기는 유머가 아니라 살짝 옮기는 정도의 유머를 말한다. 사실 1대1 대화에서는 위트가 빵 터지는 유머보다 큰 힘을 발휘한다. 위트는 지적인 이미지를 성대에게 심어준다. 위트가 있다는 것은 센스 있고 매력적으로
호감을 준다. 유머에는 익살스러움이 담겨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2005년 100억 원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로라 부시가 남편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놀렸던 농담을 기억하는가? 로라는 기자들에게 자신을 위기에 주부라고 소개했다. 인기 드라마에 빗댄 농담이지만 실은 몇 차례의 전략 회의와 리허설 등 치밀한 사전 각본에 의해 준비된 유머였다. 남편은 걸핏하면 크로포드로 달려가지만 사실 목장 일은 잘 몰라요. 한 번은 말젓을 짜겠다며 수컷과 씨름을 했답니다. 라고 말에 자정을 뒤엎었다. 유권자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대폭 상승했다. 유머는 심각한 논쟁을 웃음으로 전환시켜서 분위기를 완화시킨다. 수사에 냉전 시대에 오래된 농담인데 스탈린이 미국을 놀리기 위해서 16cm 길이의 콘돔 2천만 개를 주문했다. 그러자 미국인들을 이에 응해서 2천만 개의 콘돔은 스몰 사이즈라고 표시된 포장 용기에 담아보냈다. 철학자가 그렇던 영어에 비유하자면 이것이 바로 조롱의 이데아이다. 조롱의 기술을 익히면 역공의 기술이 덤으로 따라붙는다. 내가 오래전에 한 잡지사에서 일했을 때이다. 당시에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처음 폭발했었는데 나는 그 화산이 오레건 지역에 있다고 잘못 표기한 기사를 썼다. 잡지가 발행되고 이를 독자가 제작할 때까지 아무도 그 실수를 깨닫지 못했다. 나는 편집장 사무실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역공은 불똥이 될 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라. 누군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엉덩이를 걷어차라고 외치면 정말 걷어찰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역공은 내가 먼저 감정을 과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의 감정을 미리 진정시키는 전략이다. 특히 아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과 1대1 대화를 할 때 효과를 발휘한다. 11장으로 넘어가서 신의 목소리를 들으라. 모든 생각과 행동의 지배자는 언어이다. 이소크라테스. 한 남자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다. 의사,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부터 들려주세요. 환자분은 희귀한 난치병이 걸렸으며 24시간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맙소사, 그럼 좋은 소식이 뭔가요? 혈압을 측정했던 미녀 간호사 보셨죠? 네, 그랬어요. 저와 사귀는 사이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대화가 매일 지구상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를 상대를 설득한답시고 잔뜩 늘어놓는다. 설득은 언제나 당신이 제시하는 선택이 가장 유리한 선택임을 상대에게 명확하게 주지시킬 때만 가능하다. 상대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상대가 놓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리한 선택 제시의 핵심이다. 당신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좋은 것을 당신 주장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상대가 로고스의 본질은 상대가 깊이 믿는 것, 상대가 원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 행동 강령만 체화할 수 있으면 당신의 설득력은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아빠 말대로 이 죽 한 그릇을 억지로 삼키는 것이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것이 로고스의 본질이다. 상식선에서 출발해요. 상식선.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상대의 믿음, 가치관, 관점을 알아야 한다. 즉 상대의 상식이 대화의 기본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수사학에서는 이런 지점을 상식선이라고 부른다. 흔히 상식선은 클리셰, 하지만 옛날에는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수사학에서 말하는 상식선은 상식이나 여론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다. 상식선은 사실이 아니라 믿음이나 경험칙을 반응한다.
배고파요는 상식선이 아니지만 배고프면 바로 먹어요는 상식선이다. 배가 고프면 기분이 좋아요. 지방을 태우고 있다는 의미일까요?도 건강한 식단과 다이어트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상식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코웃음 나올 말이다. 또한 사람은 집단의 상식선을 통해서 자신의 소속감을 확인한다. 집단의 상식선이 개인의 정체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을 설득자가 놓치지 않는다면 승률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명문대생들을 상대로 군 입대를 독려하고 싶다면 강한 국가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군대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를 활용하고 싶어합니다 라고 말해야 징병관들 사이의 상식선이 아니라 명문대생들 사이의 상식선을 자극한 것이다. 상대의 상식선을 자극해봐라. 중원부원을 치밀하게 살펴라. 내 친구에는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다. 그리고 그의 대학 시절에 친절했던 룸메이트는 이른바 부동층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서 애니는 자신의 고향인 오하이오의 모든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당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그녀의 룸메이트 캐시는 설득이 매우 힘들었다. 애니, 그래서 캐시 11월에 누구를 투표할 건지 결정했니? 공화당 후보한테 할 거야. 캐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줄게. 애니는 공화당의 공약들이 가진 문제점을 사전에 조사해서 간결하게 논리를 펼칠 준비를 했다. 캐시, 그래서 나는 내가 내일 세금이 많아지는 것은 결석코 반대야. 애니, 하지만 공화당이 주장하는 감세 공약들은 걷잡을 수 없는 재정 적자를 불러오게 돼. 그래서 내 세금이 오르는 것이요. 아니야, 세금은 안 올라.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부자 감세를 끝내자는 거야. 어쨌든 민주당이 이기면은 세금을 더 내야 할 거야. 나는 그게 싫어. 애니는 캐시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애니가 준비한 훌륭한 자료와 데이터는 꺼내보지도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되었다. 우리가 설득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상대가 이미 마음을 정하고 대화에 임했기 때문이다. 캐시는 감세 공약을 앞세운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다. 이런 상대는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넉넉히 강조하지만 상대의 상식선을 찾아내야 한다. 이는 매우 쉽다. 쉽다고? 그렇다. 매우 쉽다고. 왜 쉬운가? 상대는 너 자신의 상식선을 반복해서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중언부언이라고 표현했다. 위에 캐시 애니의 대화를 살펴보자. 애니는 무엇을 중언부언하고 있는가? 세금 많이 내기 싫다. 이를 바탕으로 캐시는 공화당은 세금을 낮추고 민주당은 세금을 올릴 것이라고 하면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강건하게 고수할 것이고 그 입장이 바로 그녀의 상식선이다. 그 애니는 처음부터 이 상식선을 반복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애니가 먼저 캐시의 상식선에 동의하는 태도를 나타냈으면 어땠을까? 애니, 무슨 말인지 알아. 나도 내가 세금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알아. 만일 이렇게 출발했다면 애니, 근데 그건 알아. 우리 주는 주지사도 공화당 출신이고 주 위에도 공화당 다수인데 세금은 엄청 높아. 정치인들은 다 똑같은 걸까? 증거를 갖고 한 애니는 이제 조금 더 밀어붙일 수 있게 되겠다. 애니, 있잖아. 캐시 양당 모두 각각 그 출발선은 다르지만 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공약했어.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각 개인의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한 유튜브 영상이 있어. 한번 방문해 볼래? 나도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였는데 나도 그 영상을 보고 진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게 돼서 그 링크 보내줄래? 이렇게 했다는 거죠.